제가 오랜만에 트럭을 끌고 거리로 나온 것은 아내의 49제가 끝난 다음 날이었습니다. 더는 아내의 죽음에 빠져 생업을 뒤로 미룰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아내는 죽었지만 저에게는 아직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못한 아이가 둘이나 있으니까요. 좀 괜찮아지나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49제를 끝내고 나니 아내가 죽은 것이 바로 어제 일처럼 슬픔이 파도처럼 밀려오더군요. 그런 기분에서 벗어나려고 이른 새벽부터 차를 끌고 아내와 함께 오던 농가를 찾은 겁니다. 항상 채워져 있던 빈 조수석에 또 눈물이 왈칵 날 뻔했지만요. 서씨, 어제가 영선씨 49제였다며? 잘 끝났어? 예, 사장님. 덕분에 잘 보내줬어요. 큰일 했네. 애들은? 어머니께 맡겼어요. 시골에서 올라오셔서 당분간 봐주시기로 했거든요. 서씨도 어머님도 고생이 참 많겠어. 좀 더 쉬지 벌써 나온 거야? 애들이 있으니 빨리 일해야죠. 어머니도 오셨고. 그래, 살 사람은 살아야지. 오늘도 가득 채워줘? 네, 다 채워주세요. 산지에서 배추나 감자 같은 작물을 떼다 파는 일을 한 건 3년 전부터였어요. 저도 아내도 일반적인 일을 하기엔 신체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어 택한 일이었죠. 전 재산을 팔아 마련한 중고 1톤 트럭은 저희 살림의 든든한 미천이 되었습니다. 많은 돈을 벌긴 힘들었지만 어떻게 내 식구 살아갈 수 있는 정도는 벌 수 있었어요. 서씨, 이것 좀 가져가요. 애들 줘. 아주머니, 이게 뭐예요? 별거 아니고 애들 과자랑 반찬 몇 가지 좀 쌌어. 아유, 뭐 이런 걸 다. 내가 영선이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울컥해. 기운 내고 애들 생각해서라도 잘 버텨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기운 내볼게요. 아내가 살아있었을 때는 함께 오던 농가였습니다. 아내를 아는 농가 사장님들께서도 아내 소식을 듣고 장례식장에 참석해 주셨죠. 정말 감사하게도 제 사정을 살펴주시고 이런저런 배려도 많이 해주셨어요. 이런 분들 덕분에 제가 어떻게든 기운을 차리고 일터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죽기 전 아이들 걱정이 많았어요. 그래서 죽는 그날까지도 제게 당부 또 당부했었죠. 여보, 우리 민지랑 치호 잘 부탁해. 나 당신만 믿을게. 애들 걱정하지 마. 내가 당신 없이 애들 하나 못 키울 것 같아서 그래?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 빈자리 너무 오래 두지 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뭐 애들 새엄마라도 만들어주라. 지금 그런 소리야? 당신은 나 없이도 살겠지만 애들은 다르잖아. 애들한테는 엄마가 필요해. 나도 그랬었고 나는 그게 제일 미안해서 그래. 나는 조금 부족한 엄마여도 꼭 우리 애들 옆을 지키고 싶었던 거 당신도 알잖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내가 당신 몫까지 다 할 거니까. 그리고 왜 그런 소리를 해? 당장 갈 사람처럼. 언제고 갈 텐데. 작별 인사는 미리 해두는 게 좋지. 허무하게도 아내는 그 인사를 하고 그날 밤 세상을 떠났습니다. 1년여간의 투병 생활을 하면서도 컨디션이 나쁘지 않아 항상 함께 장사길에 오르곤 했는데 자리에 들어놓은 지 일주일 만에 갑작스럽게 가버렸어요. 언제고 죽을 병이란 건 알았지만 그렇게 허무하게 가버릴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내를 처음 만난 곳은 신체적으로 불편함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종교시설에서였어요. 저는 어렸을 때 앓은 소아마비의 후유증으로 다리를 절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어린아이 중 저처럼 걷는 게 좀 불편한 애들도 있었죠. 우연히 거리에서 만난 수녀님과의 인연으로 작은 후원을 하게 된 지 불과 석 달 만의 일이었습니다. 동우 씨,
그러지 말고 우리 애들 좀 만나볼래요? 애들이요? 우리 시설에는 동우 씨처럼 제대로 걷는 게 힘든 애들도 있거든요. 동우 씨가 와서 다리가 불편하더라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면 애들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아서 그래요. 저 같은 사람도 애들에게 힘이 될까요? 물론이죠. 불편함을 딛고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는데요. 애들에게 멋진 본보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진 옷 중 가장 깔끔한 옷을 입고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과자를 사들고 그곳에 방문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힘이 될 거라는 수녀님의 말에 반신반의했는데 아이들은 저를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라도 되는 것처럼 정말 반겨주었어요. 우와, 아저씨, 이거 다 우리 거예요? 정말 우리가 다 먹어도 돼요? 이거 나 진짜 좋아하는 건데! 절뚝거리며 환한 미소를 짓는 아이들을 보니 무어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벅참이 느껴졌죠. 나도 사회를 위해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시설에 방문했습니다. 일당 중 10,000원은 저금해서 못해도 매달 20에서 30만 원은 모아서 생필품이나 아이들이 필요한 물건을 사서 갔죠. 그러다 딱 3번째 방문 때 아내를 만난 거예요. 테레사, 빨래는 됐으니까 들어가서 애들 식사 보조 좀 도와줘요. 거의 다 했어요, 수녀님. 이것만 하고 들어갈게요. 너무 무리하지 말아요. 괜찮아요. 아내는 오른쪽 팔이 없었습니다. 정확히는 딱 손부터 팔꿈치까지였어요. 그런데도 아내는 의수를 벗어던지고 빨래를 돕고 있었던 겁니다. 팔이 불편하니 할 수 있는 것을 가려서 할 법도 한데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사람이 필요한 일이라면 뭐든지 나서서 했어요. 그 모습이 제게 너무 강렬한 인상으로 남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용기 내어 피로회복제를 건넨 것을 계기로 가까워졌어요. 매달 오시나 봐요? 정해놓고 오는 건 아니에요. 시간이 될 때마다 되도록 자주 오려고 해요.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마음이 편해지고 따뜻해지고 여기서 살고 싶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죠. 어렸을 땐 감옥 갔더니 저도 비슷한 곳에서 살아본 적 있거든요. 처음부터 여기로 들어왔으면 저도 내내 살고 싶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좋은 분들이 많잖아요. 저는 혹시 말 실수했나 싶어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곳엔 장애가 있거나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 있는 곳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내는 개의치 않고 웃으며 덧붙이더라고요. 놀랬어요? 이거 흠 아닌데. 부모가 없는 게 흠이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물론이죠. 부모가 없는 게 왜 죄입니까? 없고 싶어서 없는 것도 아닌데. 맞아요. 없고 싶어서 없는 것도 아닌데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보육원에서 자란 기억이 더 많아요. 아, 그렇구나. 혹시 베로니카 수녀님 만나서 오신 분이 그쪽이에요? 네네. 우연히 거리에서 만나게 돼서. 아, 길에서 넘어진 노인분 도와주셨다는 그분 맞죠? 저 그 이야기 듣고 너무 감동했잖아요. 다리도 불편하신데 가장 먼저 달려가서 떨어진 귤 다 주워다 주셨다고. 아, 칭찬받으려고 한 일은 아닌데 그걸 다 말씀하셨어요? 원래 칭찬받을 일은 널리 널리 알려서 본보기를 만들어야 하거든요. 저 그래서 그 이야기 듣고 길거리 다닐 때마다 유심히 보잖아요. 어디 도움이 필요한 사람 없나. 원래 저 걸을 때 멍 때리고 다니거든요. 대단하신 거예요, 진짜. 아내는 상당히 유쾌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아내와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다 웃고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을 웃게 하는 재주는 진짜 큰 재주거든요. 저는 짙은 구름이 낀 하늘 아래를 걷는 기분으로 살았는데 신기하게도 제 인생에 구름이 걷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음 만남을 위한 한 달이 너무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자주 만나면서 개인적인 연락처도 주고받게 됐고, 시설 밖에서도 아내를 만나 식사하기도 했습니다. 아내는 청소업체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곳에서도 아내는 햇살 같은 존재로 신체적 한계를 뛰어넘어 가장 인정받는 사원 중 하나였죠. 테레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항상 에너지가 넘치세요? 그래 보여요? 타고난 것 같아요. 항상 활기가 넘치거든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물론 처음 팔이 이렇게 됐을 때는 의기소침해져서 오랫동안 우울해하긴 했어요. 그런데 보육원에서 나와 좋은 사람들을 정말 많이 만났거든요. 보육원에서는 퇴소를 앞둔 애들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뭐라고 하는데요? 동물원에서 자라 야생에 내던져지는 덤불쥐요. 아프리카 초원에서 하위 개체 중 하나거든요. 근데 그 말이 딱 맞더라고요. 아, 덤불쥐. 저는 덤불쥐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랐지만 아내가 한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겠더라고요. 아내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짐작이 되었는데 정작 아내는 대수롭지 않아 했습니다. 처음엔 좀 억울하더라고요. 동물원에서 자라는 동물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필 쥐라고 하나. 누구는 쥐로 태어나고 왜 누구는 사자로 태어나나 싶어서요. 근데 막상 사회에 나가보니까 좀 다른 거 있죠? 그래요? 네, 제가 쥐는 맞는데 저를 잡아먹으려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물론 한 번씩 뱀 같은 사람들이 있긴 했는데 그때마다 도와주는 사람들이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느꼈어요. 아, 세상은 내가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살만하구나. 우리 사장님도 봐요. 저 여기 면접 보러 올 때 의수 빼고 왔거든요. 팔 없는 거 보고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래도 하나는 있어 다행이네요. 문제 없어요. 라고 하는 거 있죠. 완전 쿨해요, 우리 사장님. 아내는 정말 긍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남들은 큰일처럼 생각하는 일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언제나 웃음으로 넘겼어요. 그래서 좋은 일만 생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내와 함께 있다 보니 저도 자연스레 그 에너지가 전염이 됐는지 만나는 사람마다 요즘 왜 그렇게 얼굴이 폈냐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동우 씨,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어? 싱글벙글 입이 귀에 걸렸는데. 혹시 연애하는 거 아니야? 여자 생겼지? 여자는 무슨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에 절대로 숨길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대. 재채기, 가난,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사랑이래. 그 말을 들으니 알 것 같았습니다. 맞네. 재채기도 가난도 숨길 수 없는 것처럼 사랑도 그렇겠구나 해서요. 그때 저는 그 아내를 잡아야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살면서 그만한 사람을 만날 수 없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시설에서 함께 크리스마스 행사를 한 그날 밤, 제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태어나 누군가에게 제 마음을 그렇게 직설적으로 표현해 본 적이 없으니 너무 어렵더라고요. 저기, 테레사님, 저 테레사님 좋아합니다. 만나보지 않겠어요? 네? 좋아요. 네? 좋다고요. 멋이라곤 쥐뿔도 없는 그 말에 실망하면 어쩌나 마음을 졸였는데 아내는 호탕하게 웃으며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제가 한 말을 잘못 이해한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요. 나중에 왜 그런 멋도 없는 고백을 받아들였나 물었더니 그러더라고요. 확실히 멋없는 말이긴 했지. 근데 100마디 말보다 당신 표정 하나면 됐다 싶더라. 당신 몰랐지? 그 말할 때 당신 입술이 그냥 바들바들 떨리는 거야. 보니까 얼마나 떨고 있던지 누가 보면 내가 당신 잡아먹는 줄 알겠더라니까. 내가 그렇게나 떨었다고? 그래, 정말 기가 막히게 떨었지. 어쨌든 아내는 제 진심을 받아들인 것이었어요.
그날부터 딱 1년 사귀다 결혼에 이르렀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아내를 무척 좋아했어요. 매사에 소심하고 조심스러운 구석이 있는 저와 달리 호탕하고 뭐든지 자신감 있게 하는 아내의 성격이 제게 꼭 필요하다 생각하신 거지요. 결혼식은 우리가 처음 만난 시설에서 했어요. 정말 말도 못하게 행복하고 완벽한 결혼식이었죠. 그렇게 딸 둘을 낳았고 아내가 있었던 동안 하루도 행복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농가에서 물건을 싣고 도시로 돌아온 저는 주택가 근처 담벼락에 차를 세우고 장사 준비를 시작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 뒤쪽으로 비싼 차 한 대가 서더니 어떤 남자가 내려 저한테 다가오더라고요. 저기 사장님, 죄송하지만 자리 좀 비켜주시겠어요? 네? 왜요? 저희가 여기 볼 일이 있어서요. 많은 차가 주차된 담벼락에서 굳이 저를 꼭 집어 비켜달라는데 마음이 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다리를 전다고 나를 무시하나 그런 자격지심도 들었고요. 울컥 짜증이 나려는데 아내라면 어땠을까 싶어 참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중히 물었어요. 찾아보면 다른 자리도 있을 텐데 굳이 이미 주차하고 장사 준비하는 이 자리를 비켜달라고 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게 다른 자리는 차주가 보이지 않고 이쪽 담벼락이 사람들 눈에 가장 띌 것 같아서요. 실례가 안 된다면 지금 이 트럭에 실린 물건도 다 제가 사겠습니다. 예? 이 물건을 다 산다고요? 별 이상한 사람 다 보겠다 싶었습니다. 차를 보아하니 벤츠로 비싸 보이는 차였는데 잘 사는 집이라 1톤 트럭에 실린 물건은 푼돈인가 싶더라고요. 본격적인 장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물건을 다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는데도 기쁘지 않은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다시 한번 정중히 부탁하더라고요. 실은 저희 어머니께서 수십 년째 잃어버린 딸을 찾고 있는데 아시는 분께서 여기에 전단을 붙이고 사람을 찾은 적이 있다는 말을 들어서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곳에 전단을 붙이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리고 제게 고개를 숙여 부탁하는데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곳에 전단을 붙인다 한들 수십 년째 못 찾은 딸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사람 마음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다른 데다 하자 싶어 알겠다고 했습니다. 굳이 물건은 사줄 필요 없다고 하면서요. 다시 이동하기 위해 물건 정리를 하는데 차에서 나이 든 여자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남자처럼 저에게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다시 한번 감사하다 인사하셨죠. 고맙습니다, 사장님. 제가 간절한 마음이다 보니 이렇게 무례한 요구를 하게 됐네요.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얼마나 애가 타시면 그러시겠어요. 장사야 다른 데서 할 수도 있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이 전단을 트럭에 좀 붙여주실 수 있을까요? 지나가면서 사장님 트럭을 보고서라도 찾아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예, 주세요 그럼. 저는 그 노부인에게서 전단 여러 장을 받았습니다. 트럭에 놓고 오다 가다 사람들이 보고 단서라도 찾을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저는 전단지 속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바로 죽은 아내를 닮은 아이였기 때문이에요. 확실히 어렸을 때 사진이긴 했지만 아내와 똑 닮았었어요. 게다가 제가 멈칫할 수밖에 없었던 건 바로 사진 속 아이가 팔 하나가 없다는 사실 때문이었어요. 제가 사진을 너무 빤히 쳐다보자 노부인은 제 눈치를 살피며 묻더군요. 왜요? 혹시 아는 사람이에요?
그게 이 사람이 딸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제가 잃어버린 딸 맞아요. 어떻게 봐도 아내의 사진이 맞았지만 제가 알던 사실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었어요. 아내는 어렸을 때 부모를 잃고 보육원에서 자랐기 때문이었죠. 닮은 사람이야 있을 수 있지만 팔 없는 건 갖기 어렵잖아요. 혹시 이 사람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이 아이는 영선이에요. 김영선. 저는 그 이름을 듣자마자 확신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이 찾는 사람이 바로 내 죽은 아내라는 것을요. 여전히 믿기 힘든 사실이었지만 저는 조심스레 그 사실을 밝혔죠. 내가 이 사람을 아는 것 같은데요. 정말이에요? 정말 영선이를 알아요? 어디 있는데요? 대체 어딨나요? 지금 어디로 가야 해요? 그게 죽었어요. 얼마 전에. 뭐라고요? 아니, 설마 그럴 리가 없어요. 영선이가 왜요? 그럴 애가 아닌데. 노부인은 충격에 비틀거렸고 전단을 붙이려던 남자가 황급히 뛰어왔습니다. 엄마, 왜 그래? 괜찮아? 규환아, 이를 어쩌면 좋아. 영선이가 죽었다는데.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영선이가 왜? 김영선 씨, 제 아내였어요. 얼마 전에 암으로. 저는 믿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휴대전화 속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전단지 속 얼굴과 크게 다르지 않은 30대가 된 내 아내의 사진이었어요. 영선아. 노부인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렸고 남자는 힘없이 들고 있던 전단을 떨구었죠. 바닥으로 죽은 아내의 사진이 흩어졌습니다. 이제 어떡하니, 규환아. 이제 어떡해. 우리 영선이한테 진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하느냔 말이야. 노부인은 울부짖으며 아내를 찾다가 혼절해서 실려갔죠. 남자는 자리를 뜨기 전 제게 연락처를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급한 대로 휴대전화 번호를 주었고 그렇게 쓰러진 어머니를 데리고 사라졌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의아했죠. 생전 아내에게서 부모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 장사는 잘 되지 않았어요. 제가 종일 멍 때리고 있다가 손님을 여럿 놓치고 말았거든요. 다음 날 장사를 하기 위해 집을 나서려는데 그 남자에게서 연락이 왔고 우린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영선이 납골당이라도 가서 못다한 말을 하고 싶어 찾아왔어요. 어딘지 같이 가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어머니께서 너무 원하세요. 저는 고민 끝에 그 남자의 차에 올랐습니다. 죽은 아내를 기리기 위한 자리라는데 안내하지 못할 것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전에 어떻게 된 인연인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내의 납골당에 가는 동안 그 사연을 묻게 되었죠. 영선이는 부모가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딸을 찾으러 왔다며 제 아내를 찾으니까 당황스럽네요. 그 애는 엄밀히 말하면 저희 가족은 아니었어요. 그래요. 영선이는 내가 양녀로 삼으려 했던 아이예요. 처음 그 아이를 품기로 한 그날부터 그 애는 한순간도 제 딸이 아닌 적이 없었습니다. 그 말을 하던 노부인은 다시 눈물을 쏟았습니다. 도저히 더는 이야기하기 힘든 지경으로 눈물을 흘리자 남자가 나섰죠. 남자는 제 아내를
13살 때 만났다고 했어요. 영선이 이야기를 하려면 제 이야기를 먼저 해야 하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공장을 운영하셨습니다. 저도 지금 그 가업을 물려받아 하고 있죠. 영선이는 제 할아버지 공장에 다니던 한 직원의 조카였어요. 영선이는 어려서 부모를 잃고 이모 집에서 자랐거든요. 그때만 해도 지금보다는 공장 규모가 적은 편이었는데 할아버지께서는 한 달에 한 번씩 공장 직원들을 모두 모아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만드셨습니다. 직원들은 단순히 일을 해주러 온 사람들이 아니야. 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공장이 돌아가는 거지. 하루 정도는 공장 가동을 멈추고 우리 공장 식구들을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해.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이면 공장의 직원들은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와 파티했어요. 보통은 삼겹살 파티였는데 때에 따라 수육, 치킨, 피자 다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직원들 간의 거리가 가까웠고 애사심이 컸죠. 저도 그날을 참 좋아했는데 그날만큼은 학원에 가지 않아도 됐거든요. 그날은 아빠나 엄마를 따라온 아이들도 무척 많았는데 저도 그 애들과 함께 어울려 놀았죠. 규하나, 오늘 공장에 놀러오는 아이들은 모두 우리 공장을 위해 열심히 일해주시는 분들의 아이들이야. 그러니 우리에겐 귀한 손님들이지. 그 손님들을 어떻게 대접해야 하는지는 잘 알겠지? 네, 할아버지, 염려 마세요. 너보다 나이가 많든 적든 귀하게 대해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너도 언젠가 아버지 따라 이 공장을 물려받으면 사람의 마음을 다루고 살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해. 그것도 경영의 일부다. 네, 명심할게요, 할아버지. 할아버지께서는 자수성가하며 공장을 세우신 분이라 본인만의 철칙이 대단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직원 없이는 공장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기계가 망가지지 않도록 다루는 것처럼 사람도 그렇게 소중히 다뤄야 한다고 가르쳤죠. 그때 저는 13살이었고 제게 큰 임무가 주어진 것처럼 여겨지더라고요. 공장에 오는 애들이 누구 하나 소외되는 일 없이 좋은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애들이 재밌게 놀 수 있을 만한 놀이도 많이 준비했죠. 영선이는 그때 만난 애였습니다. 안녕, 나 박규환, 13살이야. 안녕. 나는 김영선. 나도 13살이야. 나는 이모부 따라왔어. 부모님이 안 계시거든. 그때 저는 정말 많은 준비를 했었어요. 그런데 부모가 없다고 당당히 말하는 친구를 만날 준비는 미처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영선이의 말에 깜짝 놀라 말문이 막혀버렸죠. 뭐라고 말해야 할 것 같은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바보처럼 어버버했던 거예요. 왜? 부모님 안 계신다고 하니까 놀랐어? 아니, 그게...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래도 이모랑 이모부가 계셔서 잘 지내고 있어. 덕분에 이렇게 공장 구경도 다 해보고 엄마 아빠랑 살았으면 못 해볼 경험이지. 영선이는 참 긍정적이고 밝은 애였어요. 저였더라면 그런 생각은 못했을 것 같은데 부모님이 없다는 사실이 그 애한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였죠. 그래서 저도 모르게 자꾸 더 신경 쓰였던 것 같아요. 과자를 나누어 줄 때면 그 애만 하나씩 더 주고 술래잡기를 할 때에도 일부러 그 애는 잡지 않았습니다. 숨바꼭질 할 때도 보고도 못 본 척하고 그 애가 술래를 할 때면 일부러 잡혀주고 그랬지요. 저한테는 그게 배려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애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야, 박규환, 잠깐 이야기 좀 해. 왜? 너 왜 나만 안 잡아? 너 지금 몇 번이나 그랬잖아. 너가 술래할 때마다 나는 잡을 수 있는데도 잡지도 않고. 그뿐만이 아니야. 왜 나한테만 초콜릿 하나 더 줬어? 다른 애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잖아. 아,
그게 어, 너 설마 나 좋아하니? 어? 아니거든. 근데 왜 그래? 나 좋아하는 거 아니면 그러지 마. 영선이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부모가 없다는 사실로 과한 배려를 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때 저는 영선이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저는 언제부턴가 그 애가 좋았습니다. 부모가 없다는 이유로 동정하지 말라는 말을 그렇게 신사적으로 하는 애는 영선이뿐이었을 거예요. 그 뒤부터는 정신 차리고 다른 아이들과 공평하게 대하면서 영선이와 더 가까워졌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매달 공장 행사에 참석했던 그 애가 오지 않았어요. 그 애와 함께 지내던 사촌 동생들에게 물었지만 모른다고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달이 돼서야 그 애를 만날 수 있었는데 이유를 물으니 그러더라고요. 지난달에는 왜 안 왔어? 이모부가 집에 있으랬어. 내가 이모부 말을 안 들었거든. 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봐도 돼? 그건 말하기 싫으면 말하지 않아도 돼. 그 애는 생각에 잠긴 듯 입을 다물었어요. 그 애에게서는 보기 힘든 표정이었죠. 하지만 이내 별일 아니라는 듯이 그러더라고요. 이모부가 술 마시고 우리 부모님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를 했거든. 그래서 화가 나서 대들다가 그렇게 됐어. 아, 그랬구나. 많이 속상했겠다. 이모부도 힘들겠지. 이모가 원해서 나를 데리고 있긴 하지만 자기 자식도 아닌데 뭐. 한두 번 있는 일도 아니야. 술 마시거나 이모랑 싸울 때면 항상 나를 걸고 넘어졌으니까. 이모부가 그럴 때마다 속상한 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야. 그냥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정도? 힘들었겠다. 그래서 난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어른이 돼서 자유롭게 살 거야. 저는 그동안 그 애가 마냥 밝고 긍정적인 아이인 줄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슬픈 일이 있어도 무덤덤한 척, 속상한 일이 있어도 별일 아닌 척. 그게 습관이 된 애였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정말 눈이 슬퍼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 애를 돕고 싶었나 봐요. 제가 뭐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한 행동이 그 애에게 독이 됐지만요. 부모님과 식사할 때 슬며시 그의 이야기를 꺼낸 것이죠. 엄마, 영선이 알지? 긴 머리 묶고 온 나랑 동갑이네. 영선이 알지. 그 김홍식 씨랑 같이 오던? 아, 김홍식 씨? 알지. 그 집에 애가 셋이던가? 옆에서 잠자코 듣고 있던 아빠도 안다는 듯 대꾸했죠. 근데 영선이는 그 아저씨 딸이 아니래. 그래? 그럼 누군데? 그 아저씨가 영선이 이모부래. 근데 아, 그래. 근데 왜? 집에서 별로 행복한 것 같지 않았어. 왜? 영선이가 무슨 이야기 했어? 저는 그날 두 분께 영선이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했고 부모님의 표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인 집안 사정이니 섣불리 말을 얹긴 힘들지만 아이가 불쌍하다고 했어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었구나 싶어 다행이다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생각이 짧았던 행동이었어요.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엄마 아빠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었는데 말이에요. 마치 누군가의 잘못을 이르듯이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지요. 차라리 그렇구나 하고 말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버지께서 그의 이모부를 따로 부른 모양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녁 식사 시간에 두 분이 그런 대화를 나누시는 거예요. 그 김홍식 씨 말이야. 사람이 좋아 보이진 않더라고. 왜요? 김홍식 씨라면 전에 규환이가 말했던 영선이 그 이모부 맞죠? 집안일이니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자꾸 규환이 이 녀석 말이 생각나 신경이 쓰이더라고. 우리 눈에는 보이는 그런 것들 있잖아. 나도 규환이랑 설아가 있는데 부모된 입장에서 그냥 넘어가긴 좀 그렇고. 그래서 김홍식 씨 불러다가 참 대단하신 일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기분이 영 언짢아 보이는 거야. 당신이 무슨 말 실수한 건 아니고? 아니야. 부모 일은 처조카 대신 키우고 있다고 들었다고. 참 대단한 일 하십니다. 그 정도밖에 안 했는걸. 그 일로 부른 것도 아니고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에서 보너스도 챙겨주면서 말이야. 참견한다고 생각했을까? 그럴지도 모르지. 괜한 일에 나선 것 같아. 그래도 집에서 그런 대접 받는 애가 있으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식사 자리는 순식간에 어두워졌어요. 두 분의 대화를 듣다 보니 그 애가 걱정이 되었죠. 혹시라도 이제 더는 오지 않으면 어쩌나. 그의 이모부가 다시는 공장에 오지 못하게 하면 어쩌나 하고 걱정이 되었거든요. 다행히도 그 애는 다음번 모임 때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저를 보고도 환하게 웃어주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자리니 늘 저를 보면서 웃어주곤 했었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덜컥 겁이 나 조심스레 물었어요. 혹시 집에서 무슨 일 있었어? 알긴 아는구나. 왜? 이모부가 뭐라고 한 거야? 했지. 뭐라고? 검은 머리 짐승 거두는 게 아니랬더니 은혜를 이딴 식으로 갚냐고. 부대표님한테 끌려가 어떤 수모를 당한 줄 아시냐고. 어? 그럴 리가. 우리 아빠는 신뢰가 되는 말은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우리 이모부는 그런 사람이야. 남들이 A를 말한다고 해서 A로 듣는 사람이 아니라고. 부대표가 부르니 내심 드디어 승진 명단에 오른 건가 싶어 기뻐서 갔는데 느닷없이 내 이야기를 하며 은근슬쩍 잘해달라 그런 이야기를 하니 열이 받았겠지. 내가 밖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다니면 부대표가 자기를 불러다 그런 이야기를 하나 싶어서. 영선아, 나는. 알아, 넌 날 돕고 싶었겠지. 근데 규환아, 내가 언제 너보고 도와달라고 했어? 그건 아니지만 나는 그냥 네가 내 이야기를 적당히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야. 내가 네 도움이 필요했더라면 나는 제대로 도와달라고 이야기했을 거고. 미안해. 나는 그냥 네가 그 집에서 잘 지냈으면 해서. 됐어. 나 혼자 있고 싶으니까 비켜줘. 전에 없이 쌀쌀맞게 구는 그의 태도에 저는 심장이 너무 뛰었습니다. 제가 너무 큰 잘못을 한 것 같았거든요. 그 애는 저를 비롯해 다른 아이들과도 어울리길 원하지 않았고 공장 안쪽으로 쏙 사라져버렸죠. 중학생이 된 후로도 그 애는 모임에 따라왔었습니다. 제가 보기엔 본인은 원하지 않는데 이모부 때문에 억지로 오는 것 같았어요.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싶어하는 욕심에 이용되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 애는 내가 인사를 건네거나 간식을 나누어 줄 때도 적당히 대꾸하고 말았습니다. 전처럼 호탕하게 웃어주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그 즈음 사고가 난 것이에요. 중학교 1학년 겨울쯤이었을 겁니다. 그때 부모님을 따라오는 아이들에게 공장은 전체가 놀이터 같은 곳이었습니다. 어른들이 적당히 위험한 장소는 가지 못하게 막곤 했지만 철저하게 지켜지진 않았었어요. 그날도 그 애가 보이지 않아서 혼자 공장을 둘러보고 있는데 위험한 기계실에 그 애가 책을 읽으며 앉아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직원들이 없을 때는 기계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위험한 장소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어른들에게 들켜서 좋을 것은 없었기에 서둘러 그 애를 데리고 나가려고 했었던 거죠. 영선아, 어? 여기서 뭐해? 여긴 함부로 들어오면 안 되는데. 다른 곳은 애들 때문에 시끄러워서. 웃기지 않니? 평소엔 가장 시끄러운 장소일 텐데 오늘은 쥐죽은 듯 조용하잖아. 그러게. 일단 나가자. 내가 더 안전하고 조용한 장소를 알아. 거길 알려줄게. 난 신경 쓰지 마.
뭘 하자는 게 아니라 여긴 위험해서 그래. 가자. 그렇게 그에게 손을 뻗으려던 순간 제가 발이 꼬여 휘청거리다가 기계 속으로 손을 뻗고 말았어요. 그 순간 무슨 이유인지 그 기계실에 있던 전체 기계가 작동하기 시작했고 제 옷소매가 말려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그걸 보자마자 반사적으로 윗옷을 벗었는데 그 사이 그 애는 저를 구하겠다고 무턱대고 손을 뻗어버리고 만 겁니다. 찢어질 듯한 비명소리와 함께 그의 손과 제 옷이 기계 안으로 말려 들어간 것은 순식간이었죠. 기계는 그 애의 손이 손목까지 다 들어가고 나서야 멈췄어요. 그 애는 고통에 발버둥치다 그대로 정신을 잃었고요. 비명을 질렀는지 도와달라고 했는지 기억은 나지 않아요. 어른들이 있는 곳까지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정말 몇 번이나 넘어지고 기어가길 반복했을 겁니다. 저는 엄마가 붙잡아서 따라갈 수가 없었는데 아빠가 밤늦게서야 들어왔고 오자마자 저에게 따져 물었죠. 어떻게 된 거야? 규환이 네가 같이 있었다면서? 아빠, 그게... 걔 말로는 자기가 실수로 손을 넣었다는데 사실이야? 그게 박규환. 저 때문이에요. 너 때문이라니? 규환아, 그게 무슨 말이야? 너도 모른다며. 저 때문이에요. 저 때문이에요. 저 때문이에요. 엄마가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을 땐 모른다고 잡아댔는데 아빠가 한 말에 저는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더는 외면했던 진실을 그 애는 자기 탓으로 돌린 것이었으니까요. 행여 저한테 피해라도 갈까봐 기계가 신기해 보여 살피다가 실수로 그랬다고 했대요. 제 입으로 자초지종을 들은 부모님은 쓰러지듯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적막함만 감돌았어요. 아빠는 마른 세수를 몇 번이나 하셨고 엄마는 손바닥에 얼굴을 파묻고 계셨죠. 그래서 수술은 잘 됐어요? 살긴 했는데 아무래도 절단 수술을 해야 할 것 같대. 어머나, 아니... 아빠의 절망적인 말에 엄마는 다시 무너졌고 제 마음 또한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애는 저를 구하려다 오른손을 잃고 만 거예요. 제가 그때 그 애를 보고도 못 본 척 했더라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괜한 오지랖을 부려 자꾸 그 애를 곤란하게 만든 것도 모자라 그의 손까지 잃게 하다니 그렇게 절망적일 수가 없었죠. 부모님께서는 저 때문에 그렇게 되었으니 어떻게든 책임지려 하셨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그의 간병을 위해 일을 쉬게 된 그의 이모를 위해 저희 엄마가 대신 간병을 해주시기도 했어요. 영선아, 미안하다. 내 아들 때문에 네가 이렇게 됐으니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괜찮아요, 아주머니. 괜찮기는 뭐가 괜찮아. 팔이 사라졌는데. 내가 너보다 살기는 몇 배는 더 살았는데도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걸 보니 나도 아직 멀었나 싶어 부끄럽구나. 미안해 정말. 규환아, 너도 어서 제대로 사과해. 저는 어느 정도 회복한 후에야 그 애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애를 보자마자 눈물을 꾹꾹 참아야 했어요. 사고 전 나 때문에 웃는 얼굴을 보이지 않았던 그 애가 절 보고 환하게 웃고 있었거든요. 그 순간까지도 그 아이는 다친 본인보다 제 마음을 더 걱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미안해 영선아. 내가 그때 넘어지지만 않았어도. 규환아, 네 탓이 아니야. 어? 그건 사고였어.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사고. 만약 그렇게 되지 않았더라면 하는 가정은 이미 벌어진 일에는 소용이 없는 거야. 나는 살면서 엄마 아빠가 돌아가시지 않았더라면 이라는 가정을 수도 없이 하면서 살았어. 그런 건 다 소용없는 걸.
너 원망하지 않아. 손을 뻗은 건 나잖아. 영선아, 그래도 미안해. 나는 너한테 너무 미안해. 엄마는 그때 저와 함께 그 애를 만나고 난 후 말없이 줄곧 눈물을 훔치셨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며 그러시더라고요. 그날 영선이가 했던 이야기가 자꾸 귓가에서 맴돌아 사라지지 않는다고요. 어떻게 고작 14살짜리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세상을 몇 번이나 살아본 사람처럼 굴 수 있는지 싶어서 놀라셨대요. 어른인 자신도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어쩔 줄을 모르겠는데, 정작 사고 당사자인 그 애는 자기가 처한 상황에 의연했으니까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 애의 병원비는 전부 우리 집에서 부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 애에게 드는 모든 비용은 저희 집에서 부담하겠다고 했어요. 대학 등록금까지도요. 그런데 그걸 거절하고 합의금을 요구한 것은 그 애의 이모부였습니다. 사고는 영선이가 당했지만 우리도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특히 집사람은 아직도 밤마다 눈물로 잠을 자지도 못하고요. 솔직히요, 부대표님께서 지금이야 미안한 마음에 매달 돈을 지원해주겠다 하시지만 사람 마음이란 게 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김주임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내 아들 살리려다 그렇게 된 영선이를 나중에 모른 채 할지도 모른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것도 그렇지만 공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아무도 모르잖아요. 영선이 14살이에요. 기껏해야 대학 졸업까지 10년인데 우리 공장이 10년 안에 망하기라도 할까 봐서 그래요. 사람 일은 모르니까요. 저는 일시불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파리 없이 살아갈 내 조카의 확실한 미래를 위해서요. 그의 이모부는 치료비와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한 번에 5억을 요구했지만 저희로서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어쨌거나 그 애의 법정 대리인은 이모였거든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 수밖에 없었고 그건 그 애의 뜻이 아니었죠. 어쨌든 부모님께서는 합의금은 제쳐두고 앞으로 그 애를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보살펴줄 생각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의 이모부가 합의금을 받자마자 공장을 그만둬 버린 것이지요. 김주임 그 사람 사직서 내고 가버렸어. 김주임이 일을 그만두다니요? 그럼 영선이는요? 모르겠어. 정반장 말로는 집도 옮겨버린 것 같다던데 애초에 그럴 작정이었던 거지. 잘 돌봐주겠죠? 그래도 이모가 있고 조카인데. 모르겠어. 나한테 대놓고 일시불로 위자료 달라 할 때부터 알아봤지. 에이, 나쁜 사람. 부모님께서 그 애의 소식을 수소문하다 아시는 분에 의해서 전학 간 학교를 찾은 건 2달 뒤였어요. 그 애를 만나러 간다는 말에 저는 엄마를 졸라 학교도 빠지고 같이 갔죠. 원래 살던 곳에서 2시간이나 떨어진 곳으로 전학 간 영선이는 홀로 하교하고 있었습니다. 슬프게도 수많은 인파 중 그 애를 찾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반소매 교복 밑으로 팔 하나가 없는 건 그 애뿐이었거든요. 엄마는 영선이를 보자마자 차에서 내려 반갑게 불렀어요. 그러자 영선이도 저희 엄마를 알아보고 환하게 웃었죠. 다친 팔을 허공으로 크게 흔들면서요. 영선이다운 행동이었죠. 영선아. 아주머니. 그 애는 곧장 빠른 걸음으로 저희 차로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걸 보고 놀란 얼굴을 하더라고요. 그 애는 건강해 보였어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이었죠. 엄마는 그 애를 데리고 근처 식당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잘 지냈어? 얼굴은 좋아 보이는데. 그럭저럭이요. 아직 애들이 저한테 적응을 못 하더라고요.
네가 적응 못한 게 아니라? 저야 어디서든 적응력 짱이라니까요. 어? 규환이 너 핸드폰 샀어? 어. 우와, 나 좀 봐도 돼? 그때 저는 처음으로 갖게 된 핸드폰을 가지고 있었는데 신나게 제 핸드폰을 구경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카메라에 사진을 남긴 것도 그 애였어요. 짱이다. 잘 나왔다. 그치? 어. 영선아, 휴대전화 필요하면 아줌마가 사줄까? 네? 에이, 괜찮아요. 휴대전화 필요 없어요. 맨날 학교 집인데요, 뭐. 그런데 어떻게 오신 거예요? 영선이 어떻게 지내나 해서 아줌마가 좀 찾아봤어. 걱정이 돼서. 아, 걱정 마세요. 저 잘 지내고 있어요. 영선아, 아줌마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영선이만 좋다면 아줌마는 영선이가 우리 집에 와서 지냈으면 싶은데. 네? 규환이네 집에서요? 음, 아줌마가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싶기도 하고 자꾸 영선이가 눈에 밟히네. 엄마가 영선이를 데려다 키울 생각을 했다는 건 저도 그 자리에서 알게 된 사실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제발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해 라고 소리치고 싶은 걸 간절히 참아야 했죠. 하지만 그 애의 표정은 밝지 않았죠. 아주머니, 그만 미안해 하셔도 돼요. 저는 정말 괜찮아요.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규환이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누구를 원망하지도 탓하지도 않아요. 저는 그냥 앞으로 이 팔로 어떻게 살아갈지 그 고민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동정심에 하는 이야기가 아니야. 전부터 이모네 집에서 힘들게 지낸다는 소리를 듣고서도 마음이 좀 안 좋았어. 아줌마가 어떻게든 도움이 되고 싶어서 그래. 이모부한테 위자료 주셨다면서요. 솔직히 그 돈도 받고 싶지 않았어요. 오히려 전 그 돈 때문에 너무 죄송한데요. 영선아, 아주머니, 마음만 감사히 받겠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엄마는 그날 어떻게든 그 애를 데려왔어야 한다고 두고두고 후회했습니다. 이미 그 애를 데려와 키우기로 마음먹은 그 순간부터 수양딸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결국 몇 달을 고민하다 아빠가 그의 이모부에게 입양 제안을 하려고 사람을 보냈었어요.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소식만 가지고 왔죠. 뭐? 김주임이 망했다니? 그게 그때 부대표님께서 주신 보상금으로 투자를 했는데 그게 잘못된 모양이에요. 이혼 소송 중이랍니다. 뭐? 잠깐. 그럼 영선이는? 그게 행방을 알 수가 없더라고요. 행방을 알 수가 없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이웃들 말로는 언젠가부터 그 집 큰딸이 보이지 않았다고 해요. 넌지시 물었더니 공부하라고 아는 친척 집에 보냈다는데 사실인지는 알 수 없고요. 그럼 김주임이나 그 이모란 사람이라도 만나서 알아봐야지. 김주임도 그 이모란 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순식간의 일이었습니다. 그 뒤로 부모님께서는 그 애의 행방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했지만 찾을 수 없었고요. 그리고 바로 어제 처음으로 그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남자의 말이 끝나자 차 안에는 뒷좌석에 앉은 노부인의 흐느끼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가슴에 무언가 무거운 돌이 얹힌 기분이 들었어요. 아내는 제게 어렸을 때 사고라고만 했었습니다. 저도 제 다리로 인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내에게 말하지 않았듯이 아내도 자기 팔이 왜 그렇게 됐는지 굳이 말하지 않았어요. 저희에게는 이 이유가 필요하지 않았으니까요. 흐느끼던 노부인은 연신 코를 훌쩍거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힘든 삶을 살아야 했던 아이가 내 아들 때문에 더 힘들어졌다는 사실이 나를 너무 힘들게 했어요.
그리고 영선이는 그냥 있기엔 너무 좋은 아이였어요. 착하고 의젓하고 의연하고 더 일찍 데려왔어야 했는데 차라리 그때 핸드폰이라도 사줬으면 이 지경까지 되진 않았을 텐데. 우리는 다 함께 아내의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아내의 사진을 보고 아주머니는 차마 못 보겠다는 듯 눈을 질끈 감으셨죠. 남자는 오랫동안 아내의 사진을 빤히 바라보더라고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표정엔 깊은 회환과 후회가 가득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목이 맨 목소리로 물었죠. 힘들어하진 않았나요? 네? 살면서 팔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아파하진 않았는지. 아니요. 그렇게 어두운 과거가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밝은 사람이었어요. 팔이 없다는 사실로 힘들어하거나 절망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저한테는 정말 존경스러운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내 아이들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내 아내처럼만 자랐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정도로요. 감사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곳에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멀리 떨어져 그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아내가 보고 있으려나, 저 사람들을 그리워했으려나 하고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간 뒤 며칠 후 그 남자에게서 다시 연락이 오더라고요. 할 말이 있다기에 장사를 하다 말고 근처 카페로 트럭을 몰고 갔습니다. 저희 어머니랑 오랫동안 이야기하고 고민 끝에 말씀드리니 부디 기분이 상하시거나 혹은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로? 제가 서동우 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드려도 될지. 예? 어머니께서 어떻게든 영선이가 남긴 가족들에게 뭐라도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셔서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영선이는 늘 이미 벌어진 일은 잊고 앞으로의 일을 준비하면 된다고 하던 아이였어요. 이미 죽은 영선이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생각했는데 남은 가족들을 보살피는 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저희가 서동우 씨와 아이들이 생활할 수 있는 주택을 지원하고 서동우 씨가 우리 공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고 싶습니다. 그야말로 생각지도 못한 제안이었습니다. 거절할 이유가 없는 제안이었지만 제가 감히 수락해도 되나 싶었어요. 이 방법이 아니면 저도 저희 부모님도 영선이에게 진 빚을 갚을 길이 없습니다. 부디 수락해 주세요. 하늘에 있는 영선이가 남긴 선물이라고 생각하시면서요. 저는 그 자리에서 수락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랜 고민 끝에 저는 남자가 주겠다는 집을 아이들 명의로 받았습니다. 제 능력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근사한 아파트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첫 출근을 앞두고 있죠. 아직도 어안이 벙벙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씁쓸해요. 좋은 집, 좋은 직장을 가졌지만 여전히 제 아내는 제 옆에 없으니까요. 아내가 남긴 선물이라고 생각해달라는 그 남자의 말을 자주 곱씹는 요즘입니다. 그렇게라도 생각하지 않으면 아내 없이 누리는 이 호사가 하나도 기쁘지 않거든요. 하늘에서 보고 있다면 걱정하지 말라고 전해주고 싶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서 우리 애들 멋지게 키워낸 후에 그때 만나러 갈 테니 기다려 달라고도요.